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냐? 있어요.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 2017년, 18년은 서울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프리미엄이 다 붙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예상해보면 신도시는 이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신도시는 이제 아파트 엄청 지은 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이 신도시는 폭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대규모로 입주했던 위례 신도시, 하남 신도시, 광교 신도시, 마곡 등을 살펴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역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라는 책의 한 챕터를 리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책은 2018년 1월 5일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책을 쓴 시점은 2017년 2월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점에 따라서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고 뭐 이런 거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7년, 2018년 입주 폭탄으로 집값이 폭락할까요? 이거예요. 딱 제목만 보면 폭락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보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폭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채용 내용을 보면 연일 뉴스에서 2007년부터 2008년 10년 동안에 최대의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폭락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연일 많은 분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년이 걱정된다며 집 사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2017년이면 여러분 그래프로 보잖아요. 그러면 2017년, 18년이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집을 언제 살 거예요? 보통 지금 2014년이나 15년 상황쯤 되면 집을 살 거다라고 예상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나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 이걸 거짓말하면 책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이때는 제가 유튜브도 안 할 때예요. 제가 2019년 7월에 유튜브를 시작해요. 그때 상황이 2017년, 18년에 집을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황을 보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뭐가 있다라는 걸 캐치해야 되냐면 가격 지수와 현장 실제 내가 사는 공간과 괴리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위기상. 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오르고 있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했을까요? 집값이 오를 걸 알고 있는데 포기했어? 말도 안 되죠. 그럼 이때 언제? 이때 어땠어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은 지금 공부할 때 통계와 가격 지표만 가지고 해요. 근데 이것과 현재 그 실제 상황과 괴리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납득시켜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뉴스를 갖다가 막 보여주고 막 이래도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이때 집 사는 거 포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에 크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최적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지속적으로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때 당시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집 샀으면 좋겠는데 왜 안 사냐? 포기하지 마라. 제가 이럴 때예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말리고 있죠. 지금 저는 말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 사고 싶잖아요. 지금. 웃기죠. 저도 이때는 뭘 얘기했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맞지만 단순히 공급이 많다 적다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이때의 이 문장은 결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저는 지금 입주 물량이 공급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입주 물량은 공급이지만 공급의 역할을 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사실 공급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무슨 뉘앙스죠? 입주 물량은 공급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현철이 이때 책을 쓸 때 상황의 지식 수준과 좀 지금은 달라졌구나. 그 뭐예요?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 저도 결국에는 지금의 상승론자들, 하락론자들, 전문가들, 기존에 있던 저보다 앞서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을 토대로 저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입주 물량이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보시면 뉘앙스상으로 보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다. 다만 단순히 공급이 많다 적다만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완전히 시장이 일치하는 것만 아니다. 약간 뭔가 지금하고는 부족함이 느껴지죠. 이런 거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쓴 책과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 지금 그때 책 쓴 거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다른데? 사람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하는 게 제가 쓴 책이 다 100% 그냥 맞아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무작정 그거를 믿고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뉴스가 나오면 끝까지 내용을 깊이 있게 읽어봐야 됩니다. 기사라는 것도 그것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서 잘못 인용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만의 특성에서 기인한 그런 내용이 올바르게 적용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입주 물량의 지속 증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주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사실 입주 물량이 많고 적음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입주 물량 때문에 폭당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입주 물량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작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는 입주 물량은 공급이다.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속성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속성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비중이 작으니까. 비중이 작아요. 여러분 공급이 뭔지 아세요? 공부했던 분은 알고 계실 거고 처음 보는 분들은 야 공급이 또 뭐야? 입주 물량이 공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급은 시장에 파는 물건이죠. 시장에 파는 물건. 시장에 파는 물건이 입주 물량밖에 없습니까? 매물이 실질적인 공급이에요. 매물. 그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이걸 여러분이 팔려고 내놓으면 공급인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그 매물 중에 아주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이 작아요. 그러면 이 작은 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겪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급 중에서 공급이 많지만 가격에 영향을 덜 줄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속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약간씩의 시기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시장이 바로 서울과 서울 수도권 시장과 지방시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과 지방시장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딱 봐도 알겠죠. 지방시장의 입주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별로 없다. 생각보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작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시장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 물량 또한 서로 양상을 다르게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한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입주 물량을 소화하기 버거울 정도여야 합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버겁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도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해, 한두 해에 입주 물량이 많아봤자 소용이 없다. 여러 해에 걸쳐서 입주 물량이 많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방의 흐름을 보면 지방은 이때 지방이 먼저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 지방은 좀 꺾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입주 물량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기 때문에 분양하는 물량이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을 가지고 많은 지역은 하락할 거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이때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잘못된 부분인 겁니다. 서울 수도권을 한번 볼까요? 2008년 이후에 가격이 급락하면서 2014년까지 침체기를 겪습니다. 이때 분양과 입주 물량은 약 3년 정도 텀을 두고 가지게 됩니다. 분양한 게 3년 후에 입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약이죠. 청약이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한 거는 반드시 한 2,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청약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5년 이후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이 증가한 물량이 2017년 이후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 꾸준히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 이제 급증했다. 그러면 뭐예요? 소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서울 수도권은. 근데 지방은 좀 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프리미엄이 중요하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냐? 있어요.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 2017년, 18년은 서울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프리미엄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 서울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자 보세요. 입주 물량이 많은데 떨어진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상해 보면 신도시는 이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신도시는 이제 아파트 엄청 지은 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이 신도시는 폭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대규모로 입주했던 위례 신도시, 하남 신도시, 광교 신도시, 마곡 등을 살펴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대규모 입주가 있는 경우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전세가의 하락입니다. 전세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는 어느 정도 하락해요. 한꺼번에 입주할 때 부장자들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입주를 하거나 임대를 놓거나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입주할 때 당시에 이미 소유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청약을 받아서 당첨자가 돼 있죠. 그거를 들고 있으면 3년 후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당첨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청약 당첨자들이 입주할 때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입주. 두 번째, 전세를 놓죠. 전세나 월세. 세 번째, 매도. 팔 수 있어요. 전매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전매 제한이 있는 건 못 팔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전매 제한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전매 제한이 다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입주를 위해서 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매매 가격 얘기예요. 매매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을 초과해서 나와야 돼요.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매도 물량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양자는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팔아요, 안 팔아요? 잘 안 팔아요. 보유. 그러니까 실입주를 하거나 전세를 놓지 매도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상략한 거는 매도할 때 여유가 있게 매도하느냐 급하게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이 3억인데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시세가 5억 정도예요. 만약에 이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나 급하니까 지금 시세는 5억인데 한 4억 5천만 줘.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5억인데 나 5억 5천 받을래. 이렇게 판단 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억 5천에 파는 것과 5억 5천에 파는 거 동일하게 파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됐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 급하니까 4억 5천에 팔래? 어떤 사람은 난 여유 있으니까 5억 5천에 팔래? 똑같은 한 사람인데 결과는 4억 5천과 5억 5천이라는 1억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프리미엄이 생기면 매도할 때 여유가 생겨요. 여유. 근데 이때 당시에 제 영상 처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 찍은 영상 중에 강동구 입주 물량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세요. 그때 입주 물량 가지고 막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급하게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입주자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있죠. 지금 잔금을 내기 위해서 잔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실입주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잔금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세입자를 맞추고 그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잔금 치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가 많을 경우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좀 급해요.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사라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입주할 때는 매도 물량과 임대 물량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좀 덜 되어 있고 매도세 압박이 심한 상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 입주 물량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이때 당시에는 입주 물량을 공급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약간의 과도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처음 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되는 초창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도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제 책이 제가 지금 이 책을 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받아들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때 오류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발전해 왔으니까 이거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계속 틀리는데 그럼 왜 틀리냐? 그럼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공급이 많을 때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게 일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2천만 채 집이 있습니다. 2천만 채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 2천만 채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2천만 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집을 팔려고 내놓고 누군가가 사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의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 저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작은 요인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겪고 있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흐른 뒤에 저도 파악을 한 겁니다. 왜? 계속 뭔가 입주 물량이 수요와 공급이라면 그러면 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여기서 합리적인 그것들을 쓰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만 채의 집이 있는, 이미 기존 집이 있는 시장에서 막 상승장이 있어요. 여기에 1000채의 집이 딱 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000채의 집을 분양하는 시점에 똑같은 거라고 그냥 다 동일한 물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시세가 동일해요. 그래서 분양하는 시점에 5억 5억이에요. 그래가지고 5억 5억에 분양을 했는데 만 채의 집이 상승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얘가 6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1000채에 분양했던 5억에 분양했던 이 집인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 있을까요? 1억이 붙어 있겠죠. 왜? 6억이 똑같은 집이니까 만 채의 기존에 있던 집이 6억이니까 지금 새로 지은 이 집이 6억이 돼야 맞잖아요. 프리미엄이 1억이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입주 물량은 아무리 많아도 기존에 있던 집보다는 작아요. 많으려면 지금 한꺼번에 2천만 채, 3천만 채의 집을 분양을 해야 시장 공급 규모가 얘가 공급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서울에 지금 매물이 몇 개예요? 서울의 매물이 9만 개입니다.
그럼 입주 물량이 지금 매도 물량과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도 안 돼요.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공급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냐? 이게 아닌 거예요. 비중이 작아서 얘가 늘어난다 해도 얘가 5,000채가 되나 2,000채가 되나 사실 시장에 9만 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딱 떼내고 얘가 5,000채니까 어우 엄청 많네. 얘가 2,000채니까 어우 너무 적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을. 근데 저는 이때 핵심적인 부분은 놓치고 있었다. 이때 저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입주 물량을 공급으로 간주하고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주 물량에 대한 생각, 지금도 제가 영상의 입주 물량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영상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발전을 해야 돼요. 발전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생각한 게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고 이건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지금 발전된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책을 쓸 때와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입주 물량은 공급이다. 이 정의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급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부분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부분을 해다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